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좀 중요한 행사 참석이 있어서요. 사실 이 영상은 화요일날 아침에 만들지 못하고 월요일 저녁에 급하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냥 시황 영상을 스킵을 할까 했는데 또 제 댓글에서 시황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들과 그리고 지금 밤까지 전해진 좀 중요한 소식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비트코인 5가지 관전 포인트는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정리를 해둔 부분들인데, 제가 이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다가 또 추가적인 자료들을 더 좀 첨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해설을 좀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코인텔레그래프에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오는 이 기사들을요, 좀 직접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5가지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기술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3만 지지선을 이번 주에 지켜내긴 했지만 좀 위태롭고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숏 전망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거시경제 이슈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CPI 발표와 그리고 이번 주에 FMC 위원들이 무려 8명이나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안정성, 경고함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시레이트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신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의 내러티브들인데요. 지금 블랙락의 현물 ETF 신청 이후로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가 정말 시장을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유동성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나 상어 같은 이 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리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40% 가까이 되시고요.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무려 8.6%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횡보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거의 40% 가까이 계시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관점들을 보면은 지금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30K에서 지금 한 주를 마감하긴 했는데 이 주간 차트입니다. 다시 30K 아래로 되돌림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가격과 아마도 28K 사이쯤에서 어떤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주간 차트에서 계속 확인을 했을 때 지금 가격은 좀 지리하게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RSI 상으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강세장이 다가오고 있는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수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퇴도 게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대가 온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 토니 같은 경우는 1일봉으로 봤을 때 아마도 뭐 요런 정도의 움직임을 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락이 아마도 29,500달러 정도 선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될 가능성이 또 높기도 한데 그럼에도 지금 강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윗부분의 유동성을 청소했고 이제 아랫부분에 있던 유동성들을 좀 확고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아직 포지션을 잡지 않았다면 조금 더 테스트를 기다렸다가 되찾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의 어떤 일주일 사이에 단기 예측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어떤 힘겨루기는요, 그 양상이 순식간에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추세상에서는 하락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보자.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주에 CPI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무려 8명의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경제와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PI가 우선은 가장 지켜봐야 될 중요한 수치들인데, 지금 보시면 보라색 선이 지금 PPI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CPI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근원이죠. 그러니까 근원 CPI와 근원 PPI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근원 PPI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제법 뚜렷합니다. 하지만 근원 CPI는 굉장히 좀 하락세가 더디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죠. 같은 시기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치는 5.1 정도까지 낮아질 상태다. 요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인데요. 이게 만약에 예측치를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예측치를 상회하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연준 인사들이 매파 발언을 하면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번 달에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92.4%로 압도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시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금 채굴 난이도가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닷컴이 최신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 난이도가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난 3월 말 이후로 가장 큰 단일 상승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부분에서 계속되는 경쟁과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가격이 언젠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응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해시레이트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금 400엑사 해시를 지금 넘어서는 모습들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BTC 가격이 지금 현재 2021년의 어떤 사상 최고치 ATH보다 50% 이상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해시레이트를 따른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하게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굉장히 더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믿음도 확고해지고, 그만큼 지금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들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가격은 해시레이트를 따른다라는 얘기처럼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제 간략하게 전해드렸던 어떤 모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호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의 기본적인 원리들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격의 지금 상승 흐름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고, 이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올타임 하이예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구간들인데, 이게 대부분 언제죠?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대부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장 큰 가격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델들을 설명을 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늘 자주 강조드렸던 롱텀 홀더들에 대한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롱텀 홀더라는 건요, 5개월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5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롱텀 홀더, 5개월 미만은 숏텀 홀더죠. 그래서 숏텀 홀더들은 가격을 단기적으로 막 계속 바꾸는 역할들을 하고, 롱텀 홀더들은 그걸 계속 다시 자기들이 주워 담아서 그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가격이 최고로 높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가격과도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롱텀 홀더들은 이 올타임 하이에서 보시면은 다 떨쳐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다 던진 거죠, 이때는. 자, 그러니까 이 롱텀 홀더들도요, 지금 계속 굳건하게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언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가 오면 이 사람들도 다 던져서 수익화를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비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건 보면요, 아무런 그런 움직임 없이 그냥 막 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거는요,
롱텀 홀더들이 던지더라도 이 네트워크에서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바로 주워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바뀜이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흐름은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로 지금 이게 이 호들 모델이라는 게 언급이 되는 거냐면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자, 굉장히 유효한 공급들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금 3차 반감기를 기점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동성 공급 때문입니다. 그 비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그게 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신규 유통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 비유동성 공급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지금 3차 반감기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이 6.25개까지 줄어들고 나니까 지금 신규 공급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겠죠? 공급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공급이 너무나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어떤 유동성의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만약 반감기가 다가오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이 자산이 희소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4차 반감기 때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델은요, 반감기 이후의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동기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고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요. 지금 이게 시간에 따라서 누적된 비트코인의 누적 가격 평균선이거든요. 뭐 이동 평균선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막 상승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평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 평균 가격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평균까지 도달했고 결국은 이 구간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2020년에 있었던 3차 반감기 이후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가격이 3.5배까지 벌써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반감기의 사이클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블랙락 효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새로운 어떤 여파를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마켓워치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1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들을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1,000개 이상의 BTC를 보유한 고래 수도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로는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공급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감기를 대비해서 모아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인쉐어스에서요,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 지난주 거의 결과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또 3주 연속으로 유입이 됐고, 지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1억 3,6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4주 누적으로는 총 4억 7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인 건 역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무려 1억 3,300만 달러로 이더리움의 290만 달러를 뭐 몇 배인지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숏 비트코인 상품에서는 여전히 180만 달러가 순유출되면서 11주 연속으로 유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상승에 모두가 다 베팅을 하고 그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공급 어떤 경쟁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지금 아시아, 특히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홍콩에 줄을 선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이 굉장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업만 150개고 지금 인재 확보 제한을 지금 벌이면서 지금 홍콩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의 재무국 국장이요, 한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왜 암호화폐를 지금 도입을 하느냐. 지금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이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크립토 산업이 바로 금융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을 필두로 한 이 홍콩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크립토의 주도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중동, 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라이트코인 재단이 발표한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비트페이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결제 점유율을 봤더니 라이트코인 결제 점유율이 무려 비트코인을 지금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창시자인 찰리 리가 막 트위터에서 너무 기쁘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비트코인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입지들은 계속해서 어떤 결제 및 거래 수단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가치 저장의 역할이 더 많이 정말 그 정체성이 뚜렷해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라이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뭐 도지코인과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요. 계속해서 결제 점유율 경쟁을 더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희망적인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대형 은행이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굉장히 큰 은행인데 이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5만 달러를 회복하고 내년에는 최대 1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채굴자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채굴자들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비교적 적게 매도해도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BTC가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크립토 인터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다양한 변수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지금 거시경제 이슈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난관들이 오면은 그 구간들을 계속해서 주워 담는 구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ETF 승인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승인이 실패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구간을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답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아마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앞으로 40%가량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거를 초단기,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해석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바네크에서요, 지금 이더리움과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자, 2030년이 되면은 이더리움이 1534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내 점유율이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포지션을 아마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현재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2030년까지 연간 평균 수익이 51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의 시장 공급량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개당 11,8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리플에 대한 기사도 있어서요,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인데요. 리플이 은행 국제 송금 시스템을 변혁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 은행 시스템에서 스위프트에 의존하지 않는 실시간 결제의 중요성을 서술하면서 리플의 기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송금량에 비해서 기술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리플이 이 지역을 통해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다 객관적으로 또 고민을 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또 취득을 해서 우리 투자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는요,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